결국에는 규제가 나오면 6개월 이상 안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은 거다.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매매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진짜 지금보다 많이 올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2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번 규제를 포함하여 과거 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을까요? 자, 결국엔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다면 지지난 정권의 집값은 매우 안정됐었겠죠. 오히려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집이 오른다는 광고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집값을 올리는 거는 집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규제가 돈을 줄이는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요. 돈을 줄이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다 돈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난 정권에 규제 지역을 지정했어요. 강남을 규제 지역 지정하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성동구 사라는 이야기구나. 성동구를 지정하면 그 옆에 동대문 사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집은 계속 오르니까 그 돈의 방향이 강남에서 성동구로 가라 라는 방향을 바꾸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 627 대출 규제는 이 돈의 총량을 줄이는 거였으니까 효과가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번에도 팩트는 집값이 안 떨어졌다는 게 팩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난주에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 상승폭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상승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무슨 이야기냐? 627 규제를 했지만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1.1% 올랐는데 627 대출 규제 직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627 대출 규제를 하니까 지난주 대비 0.5% 오르고 그 다음 주는 0.3% 오르고 그 다음에 0.2% 오르고 지지난주에 0.1 오르고 이번 주에 0.12가 올랐다. 뭔 소리냐? 오름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KB 지수 기준이고요. 주간 증감률 기준이고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지지난주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급한 불을 끄는 건 성공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 오름폭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27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아마 혹시 본인이 보고 있는 단지에 급매가 나올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급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노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결국에는 규제가 나오면 많은 연구에서 6개월 이상 안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은 거다. 그리고 규제가 한 방향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을 타깃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 돈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또 발동되면서 이제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A급지가 아니라 B급지, C급지로 전이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매매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노동관 금강구가 진짜 지금보다 많이 올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냥 무조건 내릴 거다,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는 것보다 훨씬 본인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마음의 양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요. 3일 굶어서 다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은 일단 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및 본인 가족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행복해지면 본인 주변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감정에 쏠리지 마세요. 너무 오른다는 이야기, 너무 내린다는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국 부동산원이나
KBS에서 나오는 아파트 주간 상승률 정도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런 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요즘에 챗 GPT도 있고 요약해 주는 거 많잖아요. 재미나에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10초면 요약해 주니까요. 막 난 잘 모르겠고 10줄로 요약해 줘 그러면 10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챗 GPT 이용이 별거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진짜 의도가 궁금합니다. 집값 안정일까요? 아니면 세수 확보일까요?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설을 너무 쓴 것 같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낸 거다. 금융위원장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은행이랑 금융위원장이랑 금감원장이랑 기재부랑 넷이서 항상 소통을 했었어요. F4라고 하는데 그 소통의 결과로 나온 거죠. 뭔 소리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내려줘서 서민경제가 좀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내려주시는 겁니까? 침체는 계속되고 성장률은 0%대로 접어들었는데 라고 하니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야 이거 내리면 집값 올라가 그래서 못 내리겠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집값을 좀 잡아드리면 금리 내리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고, 그게 지난 정권에 그게 형성이 된 거고, 그 지난 정권에 형성된 거에 연장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권에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초반에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대통령실의 공식 규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었던.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를 국제 수준으로 평균 정도로 낮춰야 된다. 80%대로 진입시키는 게 목표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GDP 성장 속도보다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낮추는 게 뭐냐면 월 5조였어요. 월 5조. 월 5조 이상 안 늘어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가지고 3, 4조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요자는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요자를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우린 봤잖아요. 실수요자는 다치면 안 되고 가계부채는 어떻게 줄이면 되지? 그래서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네. 8대2 그러니까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큰 걸 없애면 되겠네. 그게 이제 6억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6억 이상 금융위원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 6억 이상인 분들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10%만 자르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머지 90%인 실수요자들 보호 효과는 있으니 6억으로 규제한 거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호소를 쓰고 있는 거죠.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소득도 줘야 되고 쿠폰도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을 뿌리면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세 개의 축이 있죠. 우리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죠? 이게 3대 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가 줄어드는데 돈은 더 써야 되니까 세수 확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이야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가로 여기다 법인세를 또 1%도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세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돈은 당장 써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주식 양도세도 자꾸 손보려고 하는 거고 대주주 기준도 손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장 이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될 거고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또 인플레가 오고 또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딱히 집값을 잡을 방법도 없고 어쩌면 집값이 좀 올라야 자연스럽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으로 세금을 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했고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조정해도 2배 이상 올릴 수 있거든요, 세금을.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손댈 건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지방선거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아마 여기도 손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세수 확보로 부동산 세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한 이유는 정부가 있다기보다는 금융위 단독으로 한 거니까 오해할 핀트가 약간 안 맞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강남 3구 마용성 한강벨트 전반 등은 이번 규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당장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번 규제의 대상은 어디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은 분명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후에 호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호가가 줄은 게 아니라 호가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지난달에는 2천만 원 올렸는데 이번 주에는 1천만 원 올리고 500만 원 올리고 그래서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장 큰 매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몇 개 사라지고 나면 큰 매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강남 3구는 규제의 대상이긴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문제는 의외로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 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마포는 호가가 실제로 떨어졌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금매가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금매들이 소화되면서 지지난주부터 다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성동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호가 상승률이 0에 수렴했다. 그리고 다시 오르고 있다. 0에 수렴했다는 이야기는 호가를 올리는 주인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가를 낮춰가지고 판 사람도 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금매가 나온 것은 강남이 아니라 오히려 마포하고 성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크기도 이제 금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호가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호가보다는 조금 낮은 매물들은 반드시 있다. 평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지수 상승폭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지수가 상승률이 낮아지다 다시 높아지는 이 시기에 보면 마포, 용산, 광진구, 강동구 이런 쪽들이 지수 올라가는 걸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최소 6개월은 간다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달 정도밖에 안 갔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가 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느니 이러고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공급 대책은 5년, 1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이 슈퍼 사이클이 이제 가속도가 붙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나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나요? 627 대출 규제로 집값이 조금 주춤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보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이 커지지 않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묘하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진짜로 이번 규제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가격 하락이라는 건 매매 가격의 하락인 거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집은 필요한데 매매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몰리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느니 또는 전세자금을 DSR에 넣는다느니 하면서 전세 공급마저도 줄이는 정책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떨어지는 만큼 비례해가지고 전세나 월세가 더 빨리 오를 거다라는 거죠. 전세가 가격이 내리려고 그러면 입주 물량이 터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세는 정직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입주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전세는 지속적으로 매매보다는 많이 안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올랐고 지지난주에도 올랐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2달 동안 전세가 조금씩 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왜 서초구는 전세가 내리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메이플자이 입주 때문입니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하니까 갑자기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627 대출 규제까지 같이 터지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위축이 되는 거고 주인들도 조금 더 호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동안 전세 지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곳이 서초구고 다른 모든 지역들은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의 정직하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다른 데가 다 내리는데 서초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이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3.5만 호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년 평균 수준이거든요. 딱 적정하게 입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2026년, 27년, 28년은 평균 10,000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1년에 5만 원은 돼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만 호까지 떨어지면 1만 호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안 오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전세나 월세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월세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주장들이 요즘에 매우 강하게 나오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갭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돼갖고 집값을 올리고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전세 자금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세 놓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전세의 유통 물량까지 줄어들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2+2 갱신계약 청구권이라는 거를 시행해가지고 그게 올해나 내년 되면 만기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2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5%만 상승해주는 갱신권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도 절망적으로 줄어드는데 전세가 올라가지고 갱신계약 청구권을 많이 하게 되면 신규 공급도 줄어들지만 유통 물량마저도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2+2 했을 때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통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2026년, 2027년에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신규 입주 물량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늘어나면서 유통 물량마저도 씨가 마를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전세 자금 대출도 줄이고 전세 갭 투자 못하게 해서 전세 공급 물량마저 줄이면 유통 물량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은 생물과 같아요. 한쪽을 누르면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월세나 전세가 오르게 되는데 전세자금을 대출을 막아서 갭 투자를 못하게 해서 만약에 매매가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이런 명제하고 명제가 되는 거죠. 임차인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집값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5년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2006년, 7년, 8년은 적어도 3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에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가 풀리는 시점 혹은 집값이 튀는 시점을 예측하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규제는 안 풀릴 겁니다. 규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죠. 집값은 그냥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계속 올라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그게 맞죠. 그래야지 신규로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원리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규제는 왜 나오냐? 너무 급하게 오르면 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쉼표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기 상승 사이클, 아파트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요. 그때마다 규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규제가 나올 거니까 이제 그 규제가 나오는 시기마다 심리랑 거래량이 확 떨어져요. 그럼 그때가 내 집 마련 기회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세기나 속도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값이 규제가 풀려서 다시 튀는 시점은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어떤 규제가 나올지 언제 집값이 다시 튈지 이런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627 대출 규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부동산원이나 KB지수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이미 지난주 상승폭을 다시 느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튀는 시점은 1, 2주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규제가 나오면 그 폭락론자들이나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주간 상승률, KB에서 나오는 심리지수 이런 것을 보시면 그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차트 많이 보실 건데요. 그 KB 주간 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차트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출렁출렁하지만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013년 그래프랑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규제가 오든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인데 그거를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핵심지와 변두리 아파트 10년 뒤 자산 격차는 얼마나 벌어집니까?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핵심지하고 변두리 아파트.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남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좀 팩트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도 보면 나와서 전부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강남 아파트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뉴욕에 집값이 비싸서 내가 화난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니 50억, 80억 하는 아파트를 우리 살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나라에 2,500만 세대가 있어요. 거의 2,000만 세대 조금 넘게 있는데 자, 강남의 아파트는 30만 호 있어요. 30만 호 중에도요. 임대도 있고요. 저렴한 아파트.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라고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세대수 기준으로 상위 1% 안에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1% 이야기를 가지고 나머지 80% 이상이 흥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꺼라.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감정만 다친다. 아니 뉴욕 집값 비싼 거를 왜 당신이 화를 내고 있냐. 강남 아파트 80억 하는 거를 왜 화를 내고 있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집을 사건 안 사건 간에 강남은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강남에 집이 오르면 그 여파가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자, 강남 아파트랑 변두리 아파트의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겁니다. 그것은 팩트고요.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감정만 소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강남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 하나 사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에 집 하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나마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꼭 우리가 그렇게 강남에 살아야 되냐. 다 못 살지 않냐. 그래서 10년 뒤에 강남하고 변두리와 차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ABC 이론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핵심지를 못 사는 사람, 즉 C지역을 사서 성공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ABC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울의 급지를 이제 A급지, B급지, C급지로 보통 나누는데 이제 ABC라고 하시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담백하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A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 B가 오르고 C가 오른다라는 이론입니다. 요거는 저는 ABC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현은 달라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요. 뭐 리플 효과다, 갭 메우기다, 갭 벌리기다 등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표현은 달랐을 뿐이지 A가 올라야 강남이 올라야 그 다음에 성동이 오르고 성동이 오르면 동대문이 오르고 동대문이 오르면 노원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핵심지를 못 사는 사람이 C급 지역을 사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오르면 어떡하냐. 이게 했다가 2022년에 다 물렸다. 쉽게 말해서 그 C급지에 싼 거 샀다가 다 물렸다.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못 사겠다. 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주식이나 코인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익의 관측 시점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사서 5분 뒤에 팔 수도 있어요. 1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1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이잖아요. 매매 주기가 매우 길어요. 무슨 이야기냐? 주택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을 사서 만약에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매도할 시에는 단일세율로 6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거기에 10%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66%나 77%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이 되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든요. 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의 매매 주기는 최소 2년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세제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딱 하나예요. 최소 2년 내에 내 돈으로 해서 어디를 사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C급지를 샀을 때 2년 내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 상승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 구조적으로 서울은 공급이 없다. 그리고 최악의 공급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보면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아직 많이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남만 뾰족하게 올랐지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는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디가 올랐냐? 우리 동네는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실제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고 평균이라는 거를 함정이 많지만 평균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강남만 뾰족해서 평균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수준 정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이게요, 슈퍼 사이클의 시작은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에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른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사실은 서울은 실거래 지수나 KB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월부터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2013, 14, 15, 16 거의 3년 이상을 계속 올랐지만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가속도가 붙은 거죠, 사이클에.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30번 가까운 대출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집값을 잡기보다는 집이 오른다는 홍보만 한 거죠. 그게 상승 사이클의 중반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금리 급등으로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으로 다시 대입을 해보면 꼭 10년 만에 2023년 바닥을 찍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2년 8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남 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번 사이클에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너무 꼬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C급지를 사는 이유는, 강남이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C급지를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C급지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C급지를 사셔라. 그러면 안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거다. 지금 사이클은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돈이 좀 되시면 B급지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시면 C급지도 괜찮다. 다만 C급지를 사실 때도 C급지 내에서도 파도가 다를 거다. 오르는 폭이 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 임장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요즘엔 질문하기도 쉽잖아요. SNS 같은데, 톡방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의견을 많이 구해보시는 게 좋다. 결국에는 관심을 끊지 마시고 항상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 어디에 진입할 수 있을지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하철, 학군 중 내 자산의 가치를 가장 빨리 돕는 건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성공을 하면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학구는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약간은 성격이 다른 거죠. 입지라고 보통 하는데 지하철을 우리 가까운 데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학군을 우리는 이제 학군지라고 하죠. 학세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개발을 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는 있는데 집이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억짜리인데 10억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재개발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지금 10억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장이 좋으니까 15억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재개발 지역은 아마 10억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파트보다 나쁘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해봐야 뭐 3, 4억 정도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요거를 개발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큼 15억의 가격으로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합니다. 된다면 이런 조건이 붙겠지만 자, 그러면 3억에서 4억짜리를 사놔서 15억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억이나 4억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10억에서 15억 오르는 이 5억은 우리는 보통 시장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5억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는 개발 이익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냐면 옆에 아파트를 사면 되지 왜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옆에보다 싸고 옆에 아파트는 5억, 10억이 15억짜리가 되면서 5억이 오르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그 5억에다가 추가로 개발 이익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적은 돈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괜찮은데 다만 성공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적은 돈으로 크게 터뜨릴 수 있지만 공부가, 스터디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까지 가져가시려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나 학구는 내 자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지하철하고 학구는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아이가 없고 신혼부부이거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출퇴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좋죠. 역세권에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30분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 30분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의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역세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이제는 모든 거의 중심이 아이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지를 가게 되는 거죠.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역세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학군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더 오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자산이나 현금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보다는 학군지가 더 비싼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역세권은 결국에는 이사 가게 돼 있다. 왜냐? 돈 벌면 학군지로 가게 돼 있다. 더 좋은 데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학군지는 결국에는 한번 들어오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12년은 걸리거든요. 초, 중, 고.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12년 동안은. 그래서 저는 역세권은 흐르는 지나가는 자리고 학세권은 머무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상승률을 장기간 비교해보면 역세권의 아파트보다는 학세권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지로 갈아탈 골든 타이밍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보는 건가요? 모두가 부정적일 때 골든 타이밍이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강남의 골든 타이밍은 2023년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제가 그 부동산 강의를 하면 거의 사람들도 안 오고 그리고 오셔도 의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수익을 보셨죠. 자, 근데 이제 골든타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강남이다. 그럼 강남이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단지별로 평형별로 보면은 실거래를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점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골든 타이밍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평소에 집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본인이 가고 싶은 워너비 아파트가 있으면 그 단지에 실거래 자료라든지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모니터링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호가가 변합니다. 호가가 어떻게 변하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실거래 자료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실거래는 점으로 찍히지만 호가는 이렇게 밴드로 나오거든요. 밴드. 그 밴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에서 매물대처럼 쭉 길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 실제로 매물 나온 밴드가 실거래 가격보다 위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크기가 저점입니다. 뭔 소리냐? 10억의 실거래가 됐는데 호가는 10억 5천부터 11억 5천 사이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 워너비 아파트를 가고 싶었는데 실거래는 10억에 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10억 5천 최저 10억 5천에서 11억 5천 사이에서만 살 수 있어요. 자,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이 얼마에 사고 싶든 상관없고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거기에 파는 겁니다. 이게 착각인 거죠. 나는 5억에 강남 아파트 뭐 지금 20억인데 뭐 5억까지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라는 건 본인 생각이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억 위에는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밴드가 높이 나오고 괴리가 커질수록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시면 네이버 창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랑 호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 찍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호가점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밴드가 전부 다 확 위에 올라 있어요. 강남은 전부 다. 강북을 가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번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면 내가 이제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이 그 가격 말고는 없어. 내가 당근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5만 원에 사고 싶은데 전부 다 8만 원, 10만 원이야. 새 거는 15만 원이야. 그러면 8만 원, 10만 원에 사야죠. 꼭 사야 되면. 근데 주택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5억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댓글에 그냥 저분의 감정이 저렇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서울의 집이 비싼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합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비싸지만 더 비싸질 것이냐 이제 점점 싸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아파트 가격의 결정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감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너무 유튜브나 매체에 더 휘둘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계속 더 깊은 심연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을 때는 반대쪽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3년 전에 첫 집을 샀는데 정말 연끌을 했고요. 저도 월급의 80% 이상을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25만 원이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게 2년 모아서 모은 2천만 원으로 연끌해서 집을 사고 그게 점점 불려가지고 6년 전에는 강남 입성도 성공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23년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방에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오랜 기간. 하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의 당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당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어쩌면 저의 성공은 대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200을 들어내고 300을 가지고 아끼면서 사는 것이랑 500을 받아서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빚을 갚고 집을 샀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지 한 방에 뭐 사가지고 인생이 팔자가 바뀌고 주식 하나 사서 뭐 10배 100배 올라서 주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조금씩 노력한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쌓아서 10년 지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냥 집값은 떨어질 거야, 주식은 하면 안 돼, 코인은 무서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까르페 디엠 그러고 놀러 다니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10년 지났을 때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이게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적어도 아직은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오늘의 당신을 바꾸셨으면 하고, 거기에 저의 책이 또는 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